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했고, 그 다음 2번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요 단계로 넘어와요.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일 많네요. 건수가 이 종래 11년, 12년 거, 13년 거는 없는데 10년에 뭐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11년, 12년에도. 일단 일반적인 강제경매보다는 임의경매인 담보권 실행을 의한 경매가 한 이쪽 4만 건에 6만 건, 7만 건이니까 2배는 안 되지만 한 1.7배 이런 급의 뭐 그런 사건이 있네요. 그 다음에 채권, 우리가 그러니까 뭐 결국은 압류해서 추심명령 또는 압류해서 전부명령 가는 이런 채권이 이건 11년, 12년 건 없는데 그 8년, 9년, 10년 사이에도 계속 느네요. 39만 건, 49만 건, 69만 건 이런 식이네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이 강제집행이 제일 뭐 월등하네요. 사건 수로는. 이런 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과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 이전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아닌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금전, 돈 받을 거 있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에도 금전채권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권리 이전 내지는 인도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받을 돈이 금전채권이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금전채권인 경우가 제일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금전채권 또는 권리나 인도청구,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이전 청구권을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금전 청구에 대해서, 이거하고는 또 구별해요. 요 비금전 청구에서는 뭐예요? 채권자인 내가 채무자한테 받을 게 금전이 아니라 요 제일 밑에는 인도청구권을 전제로 해서 채무자의 그 물건의 인도, 이런 것을 구하는 뭐 지금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요때의 비금전은 거기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금 인도 청구권을 원래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받을 것, 금전채권 때문에 이 채권이라도 자기가 인도 청구권이라도 집행을 해서 회수하겠다라는 게 그 상황이고, 요때 비금전 집행은 자기의 인도 청구권을 실제 이제 실현시키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채무자의 어떤 물건을 자기가 인도받는 소송을 내서 이겼는데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도 청구권의 대상은 동산, 부동산 이런 거가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인도 청구권의 대상은 지금 동산, 부동산. 근데 이 비금전 집행과 금전 집행, 그 다음에 금전 집행 속에서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 인도 청구권에 대한 집행. 이거 자꾸 이 이미지를 잘 떠올려 봐요. 역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압류, 그 다음에 압류 채권의 현금화, 그 다음에 만족의 단계로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집행법원, 그래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죠. 이 경우는 동산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집행관이 담당하는데, 이 채권에 대한 것은 법원이 담당한다. 집행법원이 담당한다. 그래서 실제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한다. 뭐 이런 거죠.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일단 압류명령을 신청한다. 압류명령을,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한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가면 이제 사법보좌관의 업무로서 사법보좌관이
압류 명령을 바란다. 압류 명령을 바라는데 통상 압류 다음에 현금화인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으로 개념은 구별되지만 보통은 두 단계로 따로따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쭉 읽어보면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 명령 해서 같이 동시에 신청한다. 압류랑 현금화 단계인 추심 명령 내지는 전부 명령을 같이 신청한다. 그래서 압류 및 추심 명령, 압류 및 전부 명령 이렇게 동시에 같이 신청하는 게 실제 더 빈번하다. 일단 하여튼 단계적으로는 압류 명령을 신청한다. 압류 명령의 주문은 1.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실은 압류 및 추심 명령이 같이 들어가면 이 사이에 추심 내지는 전부에 해당하는 게 신청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결정에 있어서도 추심 내지는 전부에 해당하는 게 한꺼번에 내려진다면 또는 한꺼번에 신청한다면 동시에 신청한다면 그 다음에 한꺼번에 내려진다면 사라는 추심 내지는 전부에 해당하는 신청의 취지가 있고 그 결정의 명령의 4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명령하고 결정이라는 말을 막 그 혼용해서 쓰는데 여러분이 판결, 결정, 명령 이런 거를 실제는 엄격하게 용어 구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문의 취지에 따라서는 결정인데 용어로는 그냥 명령 이렇게 해요. 그 결정으로 하는 요 조문상의 이야기를 말로는 그냥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명령과 결정을 막 혼용해서 써요. 원래는 우리가 판결, 결정, 명령 나눠서 쓰는데 하여튼 그게 뭐 혼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결정에서는 채권자가 그 다음에 신청에 대해서 발령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채무자 내지는 제3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집행법에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명문으로 얘기할 때만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그때그때 등장해요. 그랬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다. 그렇게 큰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압류 신청에 대해서 압류 명령을 내리면 송달을 해요. 직권으로 법원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채무자에게도 송달해야 하나 채무자에게 만약 송달하지 않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만 송달되면 문제 있는 건 아니다. 압류의 효력에 영향은 없다. 그 다음에 실제 채무자한테 송달할 때도 채무자가 이 채권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봐 제3채무자 송달하고 나서 좀 이렇게 채무자한테는 한 템포 뒤에 하는 게 실무다. 왜 그러느냐? 채무자의 집행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된 뒤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게 실무적이다. 그러니까 조문상으로는 227조 2항에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압류명령은. 그런데 채무자한테는 송달 안 했더라도 뭐 효력에 영향은 없다. 그리고 실제 채무자한테 송달은 제3채무자한테 송달한 뒤에 한 템포 늦춰서 한다. 왜? 이 채무자가 이것을 갖다가 뭔가 면탈을 한다든지 뭔가 중간에 수작을 부린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한 템포 늦춰서 송달한다. 이런 거죠. 실무상은. 그런 거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의 압류는 그 저당권의 부기등기로서 이제 등기까지 올려요. 법원
사무관이 등기부한테 올리는데 이것은 이 채권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일반 채권과 달리 그 채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 저당권의 부기등기로서 이게 지금 압류되어 있다라고 등기부의 을구의 저당권 거기에 예를 들어 3번에 저당권이 있었으면 3-몇 해서 그 저당권의 부기등기로 요 저당권에 있는 그 채권이 지금 압류되었다는 게 그 등기부에 나타나도록 채권자가 신청해서 등기부에 법원사무관 등이 올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채권자는 이게 제3채무자가 언뜻은 채권이 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채권이 받을 게 있는데 제3채무자가 이 채권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관계인지 등을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이 신청할 때 제3채무자한테 그런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3채무자가 진술할 의무가 있는 이런 신청을 법원에 해요. 그래서 압류채권자는 뭐 같이 할 수도 있고 조금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술하도록 법원에 이제 그렇게 제3자한테 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채권을 인정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채권자 입장에서 이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 이 채권을 지금 압류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채권을 인정하는지 뭐 이런 등등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금 압류하려는 그 채권을 인정하는지 또는 채권에 대해서 압류 이미 뭐 했다든지 압류하는 이 상황에서 그게 채권이 뭐 실제 있는 줄 알았더니 없으면 압류가 뭐 없는 채권에 대해서 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압류함에 있어서 그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채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왔는지 여부, 그 다음에 다른 채권자한테 그 다음 단계에 압류까지 지금 있는 건지 여부 등을 좀 파악하려고 이 채권자가 이 채권에 대해서 제3채무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3채무자의 그 상황이 어떤 건지에 그 채권에 대한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하는 이런 신청을 한다. 제3채무자가 진술할 의무가 있는 뭐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압류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진술에 바탕을 두고 압류 뒤에 이제 이게 추심명령으로 나갈 건지 전부명령을 나갈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채권의 어떤 지금 상황에 따라서 좀 이따 우리가 배우듯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선택해서 이제 현금화하는 방법이긴 한데 약간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뭐 자료라든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무익한 소재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형식적으로는 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채권이 있는 상황인데 실제 제3채무자 말에 따르면 그게 이제 다 해소돼서 없는 거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면 뭐 이 집행을 해봤자 무익한 거니까 뭐 그런 등등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 채권이 뭐 현재 상황은 유효하지 않고 무효라면 해봤자 꽝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압류가 이제 되면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아까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라는 그 신청의 취지라든지 주문의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관련된 요 효력이죠.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어떤 거냐면 내가 5천만 원을 받을 게 있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금전채권이 5천만 원 있는데 5천만 원인데 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1억 원이라고 쳐봐요. 1억 원인 경우에
그냥 일부만 내 5천만 원에 맞춰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억 원 전체의 압류의 효력은 미쳐요. 그러니까 자기 채권은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한 덩어리가 1억 원짜리라면 5천만 원 갖고 압류를 걸어도 객관적 범위는 압류 명령의 객관적 효력 범위는 1억 원 전체이다. 이해되겠어요? 1억 원 전체. 여기 강의 안에는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설정해서 상황을 설명했네요. 자기 채권은 집행채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것이 집행채권이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것이 피압류채권, 압류된 채권이 1,000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이더라도 피압류 채권이 2천만 원이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2천만 원 전부에 미친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그러니까 네가 받을 게 1,000만 원이니까 나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은 네 말대로 압류됐지만 1,000만 원은 내가 그러면 갚아도 괜찮네? 라는 류의 말을 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네 것만 지금 의미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럼 뭐 우리끼리 괜찮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는 얘기할 게 아니다. 왜? 전체에 걸리니까 압류가 전체에 걸리니까 그렇게 될 건 아니다. 뭐 그런 거죠. 다만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다 걸지 않고 자기 받는 한도에서만 이렇게 일부적이랄까 또는 자기 채권에 바탕을 두고서 피압류 채권 가운데 자기 채권에 이르기까지 왜 이런 이르기까지라고 있냐면 얼만지 은행에 예금이 있긴 있는데 얼만지 모를 때 내가 지금 5천만 원 갖고 지금 얼마의 금액이 딱 있는지는 모르니까 은행 그 구자를 딱 특정해서 내 돈 다 받을 때까지 그 부분 압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 구자가 몇 개 있으면 뭐 신한은행, 뭐 보통예금, 뭐 구자하고 뭐 몇 개 해가지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세 개 있는 거 다 뒤져서 어디까지 최종적으로 내 5천만 원 다 찰 때까지 뭐 2개일지 3개 될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지만 차곡차곡 가서 내 5천만 원 이렇게 될 때까지 2구찌, 3구찌, 그러니까 2계좌, 3계좌, 4계좌 이렇게 제시하면서 내 거 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압류되는 피압류 채권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내게 돼요. 주관적 범위는 상대적 효력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압류는 상대적 효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분을 하면 일반적으로까지 다 무효로 절대적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 그게 상대적 무효죠. 일반적으로 다 절대적 무효로 하지 않고 그 지금 압류의 효력의 주관적인 범위는 상대적 효력이다. 압류에 의반되는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채무자가 압류의 효력 발생 뒤에 이제 피압류 채권의 추심, 양도, 질권의 설정 등은 이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진다가 그 뒤에 계속 같은 지금 취지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네요. 다만 그 나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나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다만 채무자는 압류된 뒤에도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지금 채권자이므로 이 아무리 압류는 됐지만 이 채권에 피압류 채권에 있어서의 주체는 자기니까 채무자니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채권자가 압류하고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보통은 동시에 들어오는데 하여튼 개념상은 단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채권자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자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해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채권의 보존을 위한 행위도 가능하다. 시효 중단 같은 것 때문에 뭐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어느 단계에서는 못해요. 압류에 이어서 이 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밟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언제까지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기까지, 즉 있기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지급이 금지되는데 한편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압류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자기가
이 채권에 대해서 이 채무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이 채권자한테도 주장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 아까 압류금지 물건, 압류금지 채권. 그래서 우리가 월급 같은 거 2분의 1 정도라고 했지만 실제 그때 앞에 우리가 총론에서 배울 때 2분의 1로는 했지만 이 사람의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게 사람마다 조금 그 직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2분의 1 시간인데 그때 우리 그런 거까지 설명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한 300~400만 원 정도의 일반적인 경우라면 2분의 1이라는 그 기준이 되는데 오히려 300만 원보다 안 되면 2분의 1만 확보해주고 2분의 1은 뺏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2분의 1 치지가 어느 정도 생계를 해야 된다라고 확보해줬는데 워낙 월급 수준이 작은 경우는 2분의 1 확보해주는 게 그다지 이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한편 뭐 한 600, 700, 800 정도 받는 사람은 2분의 1은 괜찮다라고 해주는 게 오히려 또 너무 많이 봐주는 꼴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규칙에 가서 보면 한 300에서 600 정도는 종래처럼 2분의 1인데 300이 안 되거나 한 700, 800, 900 정도 갈 때는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 변형이 되는 것은 300이 안 될 땐 조금 더 2분의 1 갖고 딱 잘라버리면 한 150만 원도 안 되니까 150만 원 이상은 줘야 먹고 산다 뭐 이런 생각으로 300이 안 될 때는 적어도 2분의 1로 안 자르고 150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700, 800, 900 갔을 때는 오히려 450, 500 막 이렇게 2분의 1씩 봐주는 건 너무 많이 봐주는 거니까 그때는 조금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법이 언젠가 한 그 2010년 전후 언젠가 그렇게 좀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적절한. 그 다음에 그때 뭐 하나 또 조금 특이하달까 그런 상황 설명했었으리라고 보이는데 이런 월급 같은 거는 우리가 옛날처럼 이게 봉투에 넣어서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요새 다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은 이게 월급이 아니라 어떤 채권으로 바뀌냐면 예금 채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한 달 일해주고 고용관계에서 받는 월급인데 그건 2분의 1은 타치하지 말아라고 했던 게 이게 은행으로 딱 들어보면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이 되고 월급이라는 봉급이라는 성격이 없어지고 그냥 일반 금전 예금 채권이 되니까 그때는 오히려 100% 다 압류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월급이거든요. 그 속성은. 근데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은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또 2분의 1이라는 그 어떤 생존적인 이런 게 배려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건 또 이상하니까 이게 은행으로 들어오더라도 계속 2분의 1 정도는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또 개정이 한번 2010년 전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총론에서 그런 부분 다시 봐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유의하고 뭐 하여튼 압류가 금지되는 어떤 채권인데 이게 집행법 말고 무슨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사회정책적 보전적인 측면에서 뭐 다른 특별법적으로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실제 이제 실무를 할 때는 언뜻 뭔가 사회보장, 사회정책적 그런 규정 등에 뭐가 혹시 있을까봐 한 번쯤 염두에 두면서 실제 실무에서는 해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배당을 이제 누가 압류를 하면 그 밖에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시 이제 자기도 배당을 해달라고 배당 요구를 하는데 물론 압류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압류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지금 배당을 요구하는 거죠. 누가 압류해 놓은 것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하는데 이 배당을 요구하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집행력 있는 정본, 즉 확정 판결을 안 받은 사람은 우리가 부동산 집행일 때는 어떤 사람도 됐었어요. 그 조문을 지금 내가 비교해 놨는데 그 앞에 88조는 부동산 집행 단계에서 배당 요구하는 사람 조문이고 오른쪽은 지금 채권 집행에서 배당 요구하는 사람인데 뭐가 하나 지금 설명을 더 걸어놨냐면 채권자인데 아직 확정 판결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가압류 정도 아직
본안내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흘러야 되니까 가압류라도 걸어서 어떻게 하느냐 보면서 부동산 집행에서는 가압류 정도 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는 그 왼쪽에 88조에 대해서 오른쪽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게 없으니까 위에 다시 조문 비교한 거 위에 가서 보면 위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할 자격이 없으므로 미리 가압류를 하는 상태에서 경합 압류 채권자로서 압류를 경합해서 이런 단계로서 그 압류를 경합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 정도지 그 전에는 어떻게 단순한 이제 채권자로서는 그게 배당 요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가압류 한 단계에서 압류까지 이제 가압류가 압류의 효력이 있으니까 경합 압류 채권자가 되고 경합 압류 채권자가 되니까 그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부분서 그 조금 부동산 집행하고 틀리네요. 부동산 집행하고. 그래서 경합 압류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뭐 이런 설명이 있네요. 잘 보세요. 왼쪽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여기서는 그거에 먼저 안 와 있고 오른쪽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인데 여기가 그게 없으니까 없지만 그 다음에 왼쪽에 세 번째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건 여기 오른쪽에 채권 집행에서는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그럼 요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있어서 그게 차이인데 요 경우는 가압류를 이제 미리 해놓고 가압류 압류 경합이 된 것으로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설명이 있어요.